당신은 파나마의 한 개인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의 한 층 전체를 예약했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모든 입구를 지켰습니다. 당신을 받은 의사는 이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부탁받지 않아도 스스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첫 울음은 아버지가 숨을 내쉬기 전까지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방에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한번 바라보고 말합니다. 여왕처럼 생겼네. 당신은 태어난 지 4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콜롬비아에서 가장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그 벽 너머에서 아버지의 조직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조직보다 많은 양을 미국으로 밀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당신만이 있습니다. 작고 자신의 성이 이미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당신은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폐가 아버지가 대부분 지배했던 세상의 공기를 처음 들이마시기 전부터. 당신의 이름은 마누엘라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라 모니타라고 부릅니다. 작은 금발아이. 그것은 그의 가장 부드러운 면이며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유년 시절은 집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영토에 가까운 부지들 안에서 펼쳐집니다. 집에는 자체 공항과 동물원, 심지어 워터파크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물 수송에 사용했던 비행기의 복제품이 입구 문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나머지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전쟁의 전리품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저 살아있다는 풍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요청하기도 전에 도착하고 충분하다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을 만큼의 양으로. 3살 때 당신은 아버지에게 유니콘을 요청합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보다가 뿔 달린 흰 말을 보고 원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라면 앉아서 신화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대부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며칠 안에 직원들이 이마에 뿔이 달리고 등에 날개가 붙어 있는 흰 말을 데려옵니다. 동물은 개조로 인해 심각한 감염을 얻습니다.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그 위에 눈물 흘리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적들이 그가 느낄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감정을 느낍니다. 유니콘은 당신이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염은 당신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의 본질에 대한 당신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현실의 법칙에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1988년, 당신은 3살이고 가족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폭발 전에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어너스와의 폭발 안에서 깨어납니다. 창문 아래서 폭발한 자동차 폭탄이 건물을 기초까지 흔듭니다. 폭발로 인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몇 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암살자와 정부, 심지어 군대 전체와 맞서도 눈에 띄는 두려움 없이 버텨온 아버지가 그의 지휘관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요함으로 침대 옆에 앉아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은 청력 대부분을 회복합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챕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서 처음 빼앗아 간 것입니다. 아직 4살도 되기 전에 당신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선생님이 당신에게 옵니다. 당신은 동네 아이들과 놀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선택한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라디오를 든 남자들, 안에 무언가가 있어 재킷이 이상하게 걸려있는 남자들. 당신은 문이 지켜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창문이 감시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바깥이라는 단어는 장소가 아니라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는 허가라는 것을 배웁니다. 6살 때 당신은 어머니에게 왜 텔레비전에서 보는 아이들처럼 일반 학교에 갈 수 없냐고 묻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은 특별하고 특별한 가족에게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든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완전히 지금은 내면 어딘가가 조용히 나중을 위해 그 질문을 정리해두는 동안 당신은 부지들 사이를 오갑니다. 자주 바뀌는 아시엔다와 은신처들. 아버지의 존재는 간헐적이면서도 절대적입니다.
그가 있을 때 세상은 그의 관심의 반경으로 수축하고 그 반경은 완전히 따뜻합니다. 그가 없을 때 자주 그렇듯이 온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론적인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의 존재를 주변을 감싸는 무언가가 아니라 안고 다니는 무언가로 지니는 법을 배웁니다. 1991년이 되면서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감지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부지들이 더 자주 바뀝니다. 어른들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직접 설계한 라 카테드랄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투항합니다. 콜롬비아 정부와의 거래, 그의 조건, 그의 설계, 그의 직원. 당신은 거기서 그를 방문합니다. 안에서 보면 감옥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서 보면 또 다른 부지처럼 보입니다. 중심 권위주의의 또 다른 남자들의 배치. 당신은 7살이고 카드게임을 하며 주방이 그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은 거의 완전히 정상처럼 보입니다. 1992년 그는 탈출합니다. 정부가 그를 실제 시설로 이송하려 합니다. 그는 걸어 나옵니다. 방문은 작전이 됩니다. 당신과 어머니, 남동생은 눈을 가리고 결코 명확히 볼 수 없는 장소들로 이동합니다. 낯선 비누 냄새가 나는 방에 앉아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그가 도착하면 여전히 당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여전히 당신을 라 모니타라고 부르고 여전히 당신의 삶에서 그 어디에도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한 공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방은 계속 바뀌고 눈가리개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8살이고 마침내 어른들이 보호하려 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도 정상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본 것은 1993년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93년 12월 2일, 당신은 9살입니다. 당신은 보고타의 한 호텔에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있습니다. 가족이 부지를 잃고 보호를 잃고 당신의 존재를 구성했던 모든 것의 비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도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독일이 거절합니다. 에콰도르가 거절합니다. 페루가 거절합니다. 모잠비크가 거절합니다. 자비를 구조적 원칙으로 정기적으로 이야기하는 바티칸도 거절합니다. 강력한 기관들이 오염스럽다고 여기는 것을 거절할 때 사용하는 정중한 언어로 모든 문이 닫힙니다. 당신이 이 호텔에 있을 때 소식이 도착합니다. 아버지가 메데인의 한 옥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찾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구성된 부대인 수색대와의 교전에서 사살되었습니다. 그는 44번째, 생일 다음 날을 딱 하루 더 살았습니다. 당신은 9살입니다. 이미 보고타의 한 호텔 방으로 축소되어 있던 당신의 세상은 더 축소됩니다. 경계도 바닥도 없는 무언가로. 그날 밤 당신은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입었던 셔츠를 안고 잠을 잡니다. 베개 아래에 그의 수염 조각들을 조금 보관합니다. 아무도 이것들을 당신에게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셔츠 한 벌, 몇 올의 머리카락. 그가 라 모니타라고 말했던 특별한 방식. 이것이 마지막 유산이며 당신의 두 손에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방금 살해당하고 이름이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표적이 된 여성치고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당신의 생존을 협상합니다. 칼리 카르텔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끼친 모든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머니는 지불합니다. 남동생이 복수를 추구하지 않고 익명으로 사라질 것을 개인적으로 보장합니다. 아버지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것을 해체합니다. 호텔방에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은 아직 이것의 경제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것은 어머니가 표현할 여유가 없는 슬픔을 다스리면서 순전한 외교적 정밀함으로 당신을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1994년 12월 24일 당신은 관광 비자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당신은 10살이고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나라에 도착합니다. 적어도 아직은. 그리고 명확히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긴 시간 만에 처음으로 공기가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 이사벨 산토스 카바예로가 됩니다. 남동생은 후안 세바스티안 마로킨 산토스가 됩니다. 당신은 후아나 마누엘라 마로킨 산토스가 됩니다.
이름은 당신 자신의 이름과 충분히 가깝게 느껴져서 완전한 허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항상 이 사람이었고 다른 역사가 없는 누군가인 척하는 연습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생애 처음으로 학교에 다닙니다. 방 안에 아무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을 가진 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일반 학교에 당신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숨막힐 것 같은 이 익명성이 당신에게는 산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누구에게 말하는지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것들을 경험한 아이들이 이해하는 세포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잘못된 세부 사항이 전체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작은 부동산 사업을 구축합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와 칼리 카르텔이 다른 모든 것을 소비한 후 남은 것이 정확히 거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달러는 사라졌습니다. 아시엔다는 사라졌습니다. 동물원은 사라졌습니다. 하마들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들은 콜롬비아 정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이? 당신은 가끔 하마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름을 모르는 도시에서 검소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 검소한 익명성은 당신이 가졌던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1999년 그것이 끝납니다. 어머니의 사업 협력자 중 한 명이 진실을 발견합니다. 협력자는 신고합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체포됩니다. 자금 세탁, 위조 서류, 그들은 재정이 조사받는 동안 몇 달 동안 구금됩니다. 당신은 면제됩니다. 15살이고 법적으로 미성년자이며 당신의 이름으로 조사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6년 동안 마침내 가능하게 느껴졌던 도시에서 결과 없이 그저 존재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에 당신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5년 동안 조심스럽게 지워왔던 그 이름이 인쇄물로, 텔레비전으로, 콜롬비아에서 기억하는 표정을 한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나타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계산한 후 어떻게 느낄지 결정하는 그 표정. 당신은 학교에 가기를 멈춥니다. 영구적으로. 다시 집에서 개인 교습을 받고 통제된 공간의 내부로 인생의 첫 9년을 특징지었던 보이지 않음의 구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시엔다의 공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아파트에 있는 10대입니다. 죽은 아버지와 수감된 어머니와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이름과 함께 어머니가 석방됩니다. 조사에서 그녀의 자산과 범죄 활동 사이의 증명, 가능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언어를 찾습니다. 역사가 붙어있는 채로 세상에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당신은 찾지 못합니다. 당신은 40살입니다.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회고록을 출판한 적이 없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남동생은 아버지가 죽인 남자들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썼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모든 것이 그 주위를 공전하는 중심 중력으로 삼아 시리즈 영화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얼굴로 경력을 쌓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의 범죄 현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짊어졌던 아이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모르면서 그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그 어떤 것보다 집에 가까운 도시에 있는 팔레르모,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동생과 함께 삽니다. 그리 가깝지 않은 침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지킵니다.